알랭드 보통이 69년에 태어났어요. 저랑 동갑입니다. 네, 저랑 동갑이고, 이 책이 2004년에 쓰여졌더라고요. 1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30대 중반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책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사실은 30대 중반에 그 나이에 썼다라고는 사실 좀 믿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좀 깊이가 좀 있기도 하고, 어떤 아는 바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 나이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 30대 중반에 사실 이 사람이 언급한 책 중에서 한두 권 읽을까 말까 정도의 책의 깊이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저랑 친구인데 이렇게 많은 책을 이미 읽었고, 또 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 거 보면, 뭐 삶의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삶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추구하는 그런 그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은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단어들과 어떤 그런 명제들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정의들을 그냥 사전적으로만 내려놓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본인이 생각한 바들을 잘 종합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정의들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읽으면서 좋은 그런 느낌을 들었고요.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 결핍, 뭐 기대 심리, 또 속물근성, 뭐 불안감, 능력주의, 이런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갖는 불안의 어떤 요소들인데, 그러한 요소들을 없애는 하나의 방편으로 정치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치를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정치, 지금 여당과 야당이 싸움을 하고, 또는 옛날에 뭐 중세시대 귀족들끼리 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하는 그런 정치를 사실 생각하고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잘 안 돼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와 이 책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치가 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치하고는 다른 정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알랭드 보통이 생각하는 정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치는 실제로 저는 지위라고 생각을 해요. 지위. 그래서 우리가 이 지위라는 게 사실 이 모든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존경을 받는 것, 또 회사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지위거든요. 내가 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막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것에서 오는 불안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지위라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거고, 이 지위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왔고, 그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지위가 과연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불안해할 만큼 내가 이 지위를 꼭 막 움켜쥐고 이걸 목적으로 삶을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던져서 결국에는 그러한 지위가 그닥 그렇게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면서까지 막 애착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질 만큼의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쭉 그 정치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위에 대한 어떤 그런 변천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2페이지를 보시면 스파르타 시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대립을 하고 있을 시기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처자식에게 좀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리고 뭐 아테네인을 죽이는데 어떤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뭐 장터에서 뭐 장을 본다든가, 또 뭐 셈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셈을 한다는 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한다든가, 뭐 상업적인 태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굉장히 경멸적인 그런
그런 업신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서유럽 시대, 로마 시대를 보면 성자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그런 성자들이 굉장히 좋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대에는 십자군 원정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기사들이 좋은 어떤 칭호를 받았고, 이런 기사들은 뭐 여자를 꼬시거나, 네, 그래 예전에 뭐 많은 남봉꾼에 대한 얘기들 있었죠. 그런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어떤 재밌는 책들도 있듯이, 기사는 싸움도 잘하지만 어떤 여자들도 잘 이렇게 아우르면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상남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쁜 남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이 기사라는 칭호를 받고 좋은 지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00년대에 잉글랜드에서는 신사, 여자한테는 나긋나긋하게 잘 대해주고 신사처럼 잘 대하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세서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한테는 칼을 통해서 결투를 신청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좋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또 브라질의 경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원시 시대, 예, 사냥 잘하고 뭐 제규어를 잘 죽이고 뭐 제규어 이빨을 목에 걸고 이런 사람들이 또 좋은 지위를 가졌고요. 이런 식으로 지위에 대한 어떤 변천은 쭉 있어 왔지만 이거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없다는 거죠.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시대에 통용되는 정말 높은 지위의 어떤 그런 목적도 결국엔 시대가 지나면 변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7쪽을 보면 중간에 보면 높은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계속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지위에 대한 불안을 촉발하는 요인들도 바뀌어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29쪽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밑에 보면 2005년 런던, 뉴욕 뭐 이런 부분에 보면 성공한 사람이란 인종과 성별을 막론하고 상업적 세계의 무수한 분야, 스포츠 예술 분야에서 어느 한 곳에서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돈, 권력, 명성을 축적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게 바로 이제 성공한 사람.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갖는 어떤 가치가 창의성, 용기, 지능, 체력 이런 걸 이제 갖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부는 단지 높은 지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늘 변하는 광범위한 소비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서 행복을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이 부분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늘 변하는 광범위한 소비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풀어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냥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구매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늘 변하는 광범위한 소비재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능력. 이런 단어를 구사를 하면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소설 같은. 그렇게요. 좀 그런, 좀 직접 읽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든 그런 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속물근성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어떤 물질의 소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232쪽을 보시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서 이게 부를 어떻게 하면 창출을 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교과서적인 책인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그런 부를 일구다 보니까 필수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필요 없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필수품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그런 필수품 중에 하나로 예를 든 게 아마포 셔츠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아마포 셔츠는 엄격히 말하자면 생활의 필수품은 아니다. 아마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아마포 없이도 매우 안락하게 살았을 것이다. 근데 현대에는 날품팔이 노동자라 해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면 아마포 셔츠를 입지 않고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포 셔츠가 뭔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마포 셔츠가 우리가 보통 린넨이라고 부르는 그 예, 면이죠, 일종의.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면 하얀색으로 각 세워서 놓은 그 냅킨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포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 잡기가 좋죠, 이게. 아마포로 셔츠를 입으면 딱 멋진 각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실생활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조금만 해도 구겨짐이, 예,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용적인 셔츠는 아니거든요. 근데 멋을 내는 데는 아마포 셔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전혀 쓰이지 않았을 그런 옷감인데 그것들이 이렇게 멋을 중시하는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으로 네, 자리를 잡게 됐고 실제로 이거는 필수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통용되는 시대에서만 필수품으로 통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그것은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필수품은 자연적인 요구가 아닌 거고 그냥 시대적인 요구고 상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를 보시면 버나드 쇼의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버나드 쇼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둔감한 위계 결정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체제는 누구나 비열한 폭력과 직접적인 사기만 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신을 위해 벌 수 있는 만큼 돈을 벌도록 내버려 두면 부는 자연스럽게 근면 절제 일반적 미덕에 비례하여 분배될 것이고 착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은 가난해질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여 움직인다. 그러니까 부라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통제를 그렇게 깊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부와 이 부라는 것은 좋은 어떤 그런 선순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착한 사람한테 부자가 되고 착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은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에선 그렇지는 않죠. 뭐 착하다고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다 나쁘고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 최후의 사람에게라는 책인데 이 부분도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23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존 러스킨의 책 얘기가 나오고요. 중간쯤 보면은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네, 제가 오늘 처음 뵌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박진환이요. 박진환님. 박진환님이 그 부분 한번 쭉 읽어주실래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분명하고 결단력 있고 자신만만하고 열의가 있고 신속하고 조직적이고 분별력 있고 사상력이 없고 둔감하고 무지하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어리석고 완전히 지혜롭고 게으르고 무모하고 겸손하고 사력 있고 둔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예민하고 아는 것이 많고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상할 수 없게 충동적으로 사악한 모습을 보이고 꿀사랑을 앞당기고 드러난 도둑이자 완벽한 자비롭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네. 불편하죠. 읽기 되게 불편하죠. 네. 이게 저도 처음에 이거 읽으면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사실은 좀 약간 고통을 좀 드린 게 왜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거든요. 부자인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머리가 나쁘고 상상력도 없고 무지하고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뭐 어리석고 뭐 이러다 갑자기 지혜롭고 뭐 사악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특징이 없다는 거죠. 부자든 가난하든 사실은 이런 어떤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많은 외적인 조건들과 내적인 조건들이 만나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책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인디안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디안의 얘기가 나오는 게 241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행복이란 뭐냐? 돈이 많으면 또 편리함을 갖다 주는 거고 그게 이제 행복과 연결되는 것이냐라는 걸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한 예로 이제 들고 있는 게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주민이 이제 인디안들이에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241페이지를 보면 밑에 부분에서 16세기 미국 인디안 사회에 대한 보고서들을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소박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보람 있는 생활을 한다고 묘사했다. 공동체는 작고 긴밀하고 평등하고 종교적이고 재미있고 용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부시대 인디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존재했던 미국에 살고 있던 원래 땅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슬기로웠고 사실 그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물질적인 풍요가 전혀 상관없이 그 부족민들이 행복한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42페이지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유럽인들이 인디언에게 사치품을 전해주는 바람에 그들의 요구가 늘어났고 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을 바라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짐승을 죽였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사치품을 갖기 위해서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243페이지 윗부분을 보시면 체로키 인디안들은 사슴을 125만 마리나 잡았다. 그리고 뭐 15,000장의 가죽을 거래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 술, 그 다음에 장신구 뭐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증가한다고 해서 행복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자살, 알코올 중독이 늘었으며 공동체는 분열되었고 유럽의 물자를 놓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지금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살아왔어요. 땅을 다 뺏겼잖아요. 땅을 다 그 미국인들한테 뺏기고 정말 그 소수민족으로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미국 정부에서 인디언 땅에는 카지노를 열게 해줘요. 원래 미국에서 카지노는 불법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카지노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굉장히 많은 카지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주에만 허용이 돼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동부 쪽에 있는 그 주 두 군데만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다른 곳은 다 불법인데 인디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허용을 해줍니다. 카지노를. 그러니까 그 마을에 카지노를 열게 하고 그 카지노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인디언 사람들을 먹고 살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떤 결과를 낳게 했느냐? 인디언 사람들이 이제 카지노를 통해서 돈을 버니까 거기서 다 퇴폐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 생활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뭐 마약하고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인디언들이 그 어떤 그런 주류 사회에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나 정치계나 이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길을 들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니네 돈 벌지 않아도 다 먹고 살게 해줄게라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뭔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하지 않아도 그런 카지노를 통해서 먹고 살게 되는데 그 카지노라는 게 그냥 소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삶의 어떤 진실한 행복과 보람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그 향락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계속 인디언 문화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거고 그거 같은 맥락의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지위 여기서 이제 현대적으로 어떤 이런 벤츠 광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246페이지에 이런 어떤 물질과 소유가 우리의 행복에 어떤 직결적인 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정상에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진정한 그 행복을 주지 못한다. 중간 아랫부분에 보시면 정상에 오르면 곧 불안과 욕망이 뒤엉키는 새로운 저지대로 다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올라가라고만 하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노력은 하더라도 우리들의 목표들이 약속하는 수준의 불안 해소와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지위에 올라가 봐야 불안해서와 평안은 안 된다. 계속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6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란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이데올로기 256페이지에 보면 이제 붉은 글씨로 이데올로기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 정치와 약간 그 관련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데올로기적 진술이란 중립적으로 말하는 척 하면서 교묘하게 어떤 편파적인 노선을 밀어붙이는 진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뭐 어떤 그런 이념들에 대해서 자꾸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배 계급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데올로기의 하나이고, 이런 것들이 진실한 어떤 선이나 어떤 정의를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모든 시대의 지배적 관념은 늘 지배 계급의 관념이다. 예,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아랫부분에 보면 무색무취의 가스처럼 사회에 방출된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런 지배계급이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젖어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배계급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건 뭔가 라는 것들을 개인이 계속 깨닫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그 가는 대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58페이지를 보시면 버지니아 울프의 얘기가 나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분을 알건 모르건 간에 한국에서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버지니아 울프를 대부분 다 알고 있을 텐데, 저도 어릴 때 다른 시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박인환 씨의 목마 숙녀에 나오는 그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라는 그 부분은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뭔가 좀 약간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근데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는데, 그 시를 막 읽을 때는 몰랐는데, 여자분이고 여성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그 공헌을 했던 분이고요. 여기에서의 일화는 버지니아 울프가 도서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도서관 그 문지기가 아주 신사적인 태도로 이 도서관에는 여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뭘 잘못해서 쫓겨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버지니아 울프는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그 이데올로기, 왜 여자이기 때문에 쫓겨나야 하는가,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그런 여성 해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것, 그런 노력이 제도, 관념, 법, 그런 것들이 어리석고 편파적인 질문에서 인식에서 나오는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했던 것이 그런 버지니아 울프의 그런 노력이었고요. 뒷페이지를 좀 보시면 264페이지예요. 264페이지 광고를, 두 번째 그 신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요 광고를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이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광고를 낸 건데, 포브스라고 하는 거는 세계 경제인들이 보는 유명한 잡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성공한 경제인의 이미지를 나타내요. 포브스에 누군가 이렇게 올해의 인물로 실렸다 그러면 사실 굉장한 영광이거든요. 그런 그 경제인으로서는. 그 광고에 실린 걸 이렇게 보면 여기 내용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기 한번 김동선 이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디는 우편물이나 처리하는 일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에드는 자원할 수 있는 일은 무엇든지 자원했다. 에드워드는 빈틈없는 사업 제안서로 상사의 눈을 사로잡았다. 에드워드 파크스 씨의 천재적인 마케팅 솜씨 덕분에 영업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파크스 사장은 사람들에게 그냥 에디라고 불러주세요 하고 말한다. 결코 안주하지 마라. 네.
이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그 카피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에드워드 팍스라는 이름이죠. 근데 어릴 때 이름 없는 그런 그 하찮은 일을 할 때 우편물 배달을 하는 하찮은 일을 할 때는 그냥 에디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렸고 조금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이제 이름이 에드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에드워드가 됐고 네 그래서 마케팅 실적이 뛰어나서 어떤 부서장이 되니까 에드워드 팍스가 됐고 결국에 사장이 되니까 이제 줄임말을 써주는 거죠. 이점 팍스라는 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높임을 존칭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또 얘기를 하죠. 그냥 편하게 에디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표출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이 어떤 이걸 속물분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지위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의 단계를 이름으로 쫙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야 진짜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는 이런 그 속물근성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불안감을 주는 거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맨 마지막 266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부분에 보면 연구를 해보면 지위와 관련된 근대 이상 역시 자연스럽지도 않고 신이 주신 것처럼 보이지도 않게 된다. 연구에서 시작된 산업 생산과 정치 조직의 변화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 이후에 여러 군데로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지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위라는 게 자연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아무런 회의 없이 무조건 숭배하고 존경하는 경향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세계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지위라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지위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내 자신이 판단을 해서 남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갖고 살 법한 그런 불안감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알랭드 보통의 정치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